네, 이번 주부터는 날씨가 많이 포근해진다고 하니 이제 봄 기운도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오늘 답답하셨죠? 오늘의 마감 분석을 해주실 두 분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원 차장과 동양증권 동북지점의 이경준 대리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수가 코스피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입니다. 파란불 보고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EU 재무장관 회담 결론은 예상한 대로 그래서 2차 구제금융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하락 마감을 했다. 이미 선반영이 되었던 탓일까요? 아니면 3차 구제금융 또한도 필요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안도감보다는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전 내내 일단 장중 움직임을 보면은 일단 그 그리스 합의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봤었는데 일단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니 특별한 사항은 딱 없는 것으로 일단 결론은 났고 일단은 오히려 또 한 단계 산을 넘어가다 보니 또 이제 앞으로 또 닥칠 그런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을 계속 시장에서는 대두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좀 불안감을 조금 증폭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오늘 그 유럽 재무장관 회의 결과로만 따지자면은 크게 두 가지가 가장 크겠죠. 그 PSI 헤어컷 비율이 기존 예상치 50%에서 좀 더 늘어나는 53.5%로 확대됐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2020년까지 그리스 재정 적자 비율을 GDP 대비 120.5%로 합의를 했다는 거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이는 당초 EU하고 IMF가 제시한 목표치하고 크게 변동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었고 또 오늘 장 시작되기 전까지 그 구제 금융 규모가 기존에 1,300억 유로에서 1,700억 유로까지 확대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매스컴에서 흘러나오면서 좀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좀 있었는데 막상 1,400억 유로 확정이 되고 또 막상 이 합의가 긍정적으로 도출이 됨으로 인해서 그 전에 1월 긍정적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하에 기대하에 미리 선취매가 들어갔던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익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일단 장이 오전 좀 점심 때까지는 좀 등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외국인의 현물 매수를 딱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달러 대비 유로 환율이 그래도 소폭이지만 일단은 올라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합의가 됐다고 해서 일단은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그리스 은행권에 대해서는 그 헤어컷 비율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한다는 이런 얘기 잡음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잡음들이 들린다는 것은 앞으로 그 재정적자 비율 120.5% 합의를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는 아직까지는 계속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또 아직까지 또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걸 좀 반증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안심은 할 수 없지만 네. 또 한편으로 또 큰 산은 넘었다라는 것에 또 안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저는 다음 주 목요일 EU 정상회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때가 좀 가장 저는 큰 고비로 일단은 보고 있고 일단 그리스 문제가 가장 급한 거는 일단 3월 20일 날 그 145억 국채 만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것인데 일단 정확한 구체적으로 100%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되냐 안 되냐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EU 정상회담까지는 좀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악재는 많이 수그러들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고 일단은 외국인 매매 여전히 주시하면서 장에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도 아직은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2000선 전후에서의 기관들의 매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발목을 잡는 요인일 텐데요. 특히나 이 펀드 환매에 따라 투신권의 매도 물량이 많은데 도대체 무엇을 팔고 있고 이 기관 매도에 따른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겁니까? 일단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이 팔고 있는 것들은 돈이 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니저들을 만나봐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매니저들도 경쟁 사회거든요. 그렇다면 남들보다 또 먼저 팔아야지 사실은 고점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상승세 자체를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기관도 바닥에서 보면 20% 혹은 많이 간 종목은 30% 이상 수익이 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치고 있고요. 반면에 계속 찾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찾기를 하냐면
못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즉 실적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거나 혹은 이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가에 대해서 아직 못 올라갔거나 혹은 다른 기관들이 매수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수익률 게임에서 동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순환들이 계속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 보면 지수가 2,000을 넘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저항도 있고 외국인 매수 저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껴서 일단 매도를 실현하고요. 이후에 다시 또 종목들을 찾겠죠. 네.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불확실성을 좀 회피하고 그렇죠.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건데 민종호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은 저는 뭐 이익 실현 차원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지금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종목들 주가 추이를 본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뭐 기관에서는 가장 좀 불확실성을 가장 좀 극도로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별 뭐 업종으로도 봐도 그렇고 최근에 뭐 철강주도 좀 안 좋은 모습 보였는데 뭐 나름대로 뭐 철강주 하면은 1분기 그 조선사들하고 후판 가격 올리냐 내리냐 뭐 그런 협상이 진행돼 있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내릴 것이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렇게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는데 이처럼 뭐 기관에서는 뭐 이익 실현하는 물량 최근에 뭐 펀드 판매가 계속 되면서 그동안 펀드 내 비중이 높았던 업종에 대해서 매도도 많이 나왔지만은 또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또 이익 실현 물량도 나왔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크게 밀리지도 않는 이런 어정쩡한 지수 상황에서는 저는 기관에서는 불확실성을 회피한다는 그런 경향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항공우주였죠. 뭐 기아 그 수주 비행기 수주 전투기 수주 뭐 실패했다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뭐 급속하게 기관 매도 출회되면서 밀렸고 뭐 GS건설도 마찬가지로 뭐 수주권이 뭐 취소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제시되면서 또 급격하게 기관 매도 출회되면서 많이 밀렸고요. 뭐 현대건설 또한 그 동양생명 인수하냐 안 하냐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면서 좀 기관 매도가 많이 출회됐었는데 뭐 이처럼 기관은 최근에는 뭐 이익실현 물량도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큰 거는 개별적으로는 일단 그 불확실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좀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먼저 치고 지수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기관이 지수 관련 대형주를 지금 치고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네. 부담스럽거든요. 따라서 이럴 바에는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좀 상재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네. 과감하게 좀 내치고 다시 한번 좀 낙폭과대 종목들이나 아니면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했던 업종군을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최근에 대형 수출주들을 보면서 아마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엔화 약세 때문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엔고 시대가 끝났다라는 진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 완화를 결정하면서 엔에 대해 매도 적기라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달러당 80엔대의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과연 이런 엔화 약세 추세적으로 더 이어질까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고요. 오늘 경제뉴스의 한 토픽으로는 엔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된다면 한국 기업 좋은 시절이 다 갔나라는 질문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시청자분들이 알기 편하시게 실질적으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지금 당장은 엔화가 약세를 가더라도 걱정하실 부분은 없으세요. 지금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국내 기업들도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포지션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엔화가 약세로 간다는 거는 시장에서 엔화가 많이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럽의 리트로나 미국의 FOMC 3자 양적 완화나 일본의 엔화의 자금을 풀어주는 부분도 크게 보면 시장의 유동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절대적인 가치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달러당 8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80엔이 넘어가서 85엔, 90엔 정도 간다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에 좀 충격이 있을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969와 엔고 자체 두 가지가 전부 다 일본 경제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추정한 건데 일본 현재 GDP에 500%까지 부채가 쌓여 있는 걸로 상황이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31년의 무역 적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엔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입들이 했었지만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고 지속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향후에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은 더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걱정하실 때는 아니시고 만약에 향후에 그럴 시기가 오면은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워스트 업종. 업종이라고 해도 될까요? 항공주입니다. 오늘의 워스트로 꼽혔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우리 시장 대비 급격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각각 4%, 6%의 급락입니다. 올 들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단기 오름폭이 있던 가운데 유가 상승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흔들리는 모습인데 어떠한 대응이 필요할까요? 항공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익 실현의 관점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최근 한 2주 정도만 본다라 그러면 항공주 혹은 해운주가 가장 많은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네. 대표적인 유동성주입니다. 즉 항공주나 해운주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단기 조달을 하게 되는데 단기 조달을 나타내는 금리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안정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까지 다른 종목 대비해서 못 오른 섹터였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와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개인이 아니라 기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100이라는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50 정도의 주식을 항공주를 샀어요. 그런데 악재가 나오면 다른 사람은 50주를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때릴 겁니다. 즉 매도를 하게 되면 저는 100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타격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상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장대 음봉으로 나타난 부분인데요. 기술적으로 접근하셨을 때 오늘 거래량도 많이 실렸어요. 또한 음봉 자체도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3영업일 이내에 이것을 크게 회복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저는 중간에 매도 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음봉이 처음 났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기다렸다가 음봉이 어느 정도는 좀 감싸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3영업일 이내에. 그랬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관점은 유가 상승이라는 악재를 만났었기 때문에 이익 실현 관점에서 항공주에 대해서 매도가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2, 3영업일 혹은 3영업일 뒤에 주가가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되 음봉에 대해서 많이 감싼 형태가 아니다라 그러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기본 컨셉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황 판단과 워스트 업종 알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베스트 업종과 종목들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 몇 안 되는 것 중에서 삼성전자의 또 한 번의 사상 최고가 경신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상승 스토리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판단인데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이번 주에 120만 원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18만 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컨센서스가 한 150만 원 가량 되는 것 같아요. 민종환 차장님. 네. 일단 저도 처음에 삼성전자를 일단 100만 원 처음으로 돌파했을 때 또 몇몇 좀 펀드 매니저들하고 좀 애널리스트와 같이 이제 술자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단 그때 150만 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동안에 장제적인 워낙 박스권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100만 원 돌파는 단순한 100만 원 돌파가 아니라 긴 침체에서 이제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150만 원 얘기가 했었는데 지금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충분히 단기간에 2월 안으로는 충분히 13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환율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적자 사업이었던 LCD 사업을 좀 내놨다라는 거 가장 큰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저는 지금 증권사 기관 쪽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만 계속 지금 리포트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약간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지금은 삼성전자가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겠지만 지금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만끽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더 이 LCD 사업 분할 그다음에 SMD와의 그런 합병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좀 잘 가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은 일단 3월달에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3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애플 주가가 $500를 돌파하면서 계속 신고가를 좀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아이패드 3 그러니까 아이패드 3를 본다면은 지금 그 내부 그 핵심 부품들을 본다면은 그 삼성전자에서 만든 그 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점도 또 삼성전자의 좀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내년 1분기나 2분기에 좀 계획됐던 그런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그 OLED TV용 8세대라는 구축이 일단 연내 구축이 될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 점이 좀 가장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왜냐하면은 일단 삼성이 최근에 그 LG하고 그런 뭐 OLED TV 경쟁을 좀 이제 막 시작이 됐었는데, 뭐 LG는 LG 나름대로 또 삼성 나름대로의 그런 뭐 장점을 계속 이렇게 내비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양사의 그런 경쟁이 어느 정도 두 회사 간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경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각 사에 좀 어느 정도 좀 주가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뭐 실적 펀더멘탈 쪽으로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그 SMD의 그런 모멘텀도 삼성전자 주가에 상당히 작용을 많이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 원래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인수하려고 했었지만은 뭐 최근에 뭐 그 인수 비용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좀 없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늘 뭐 과거 예를 들자면 뭐 승자 저주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비싸게 샀다라고 하면은 늘 주가는 곤두박질 쳤던 경험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 뭐 전에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인수 뭐 그런 얘기들 들 수가 있겠지만, 일단 SMD 고 인수 비용 논란을 일단 잠재웠다는 거에 좀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고요. 앞으로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 환율이 1122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외국인이 환율에 많이 베팅한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환율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한다면은 충분히 2월달 안으로는 충분히 130만 원 돌파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삼성의 LCD 분사 소식이 이 삼성전자에 있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만, 삼성 SDI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지금 일주일째 내리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딱 보합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에 따른 영향들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합니까? 일단은 뭐 삼성 SDI 뭐 그렇게 크게 뭐 부정적일 것까지는 없겠지만은 뭐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뭐 최근 뭐 주가가 좀 밀렸다는 거는 또 어느 정도 심리적인 영향이 또 좀 크게 작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뭐 삼성 SDI 뭐 전신은 삼성 정관이었는데 원래 디스플레이 주된 사업이 디스플레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디스플레이 사업을 이제는 못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먹을거리가 좀 없어졌다는 거에 가장 큰 좀 주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 같고요. 하지만은 뭐 워낙 SDI 워낙 큰 뭐 종목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신사업도 뭐 추진해 왔기 때문에 최근에 뭐 2차 전지에 좀 집중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뭐 2차 전지 쪽에 좀 더 좀 가감한 투자가 좀 이루어진다면은 충분히 이 단기 악재는 충분히 극복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이런 단기 먹을거리 부재에 대한 그런 악재는 기반응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는 뭐 신사업 기대감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저점,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으로 좀 이렇게 잡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의 LCD 분사에 따른 삼성 SDI의 약세는 일시적일 것이다,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네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뭐 대응 포인트라고 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15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게 한 번에 가느냐 아니면 한 번 조정이 있고 가느냐, 한 번 조정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매수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성장하는 뭐 장비주들이나 부품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관심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 이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오르면 LG전자는 약간 빠지고, LG전자가 빠지면 삼성전자가 이제 오른다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 있어요. 그렇다면 이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시 LG전자로 가느냐? 근데 LG전자가 생각보다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찾을까라 생각을 했을 때,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코스닥 중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실적을 동반한 우량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뭐 FPCB 관련해서 이녹스 같은 종목들도 있고, 네. 실리콘웍스와 같은 이제 후공정 관련된 업체들도 있고, 또한 이제 아몰레드 관련해서 ICD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제 움직임을 찾아 나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가게 된다라면 과연 그 관련된 소형주들은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적어도 2배 이상 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주가 추이와 나스닥의 주가 추이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의 주가 추이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위에 보이는 빨간 선은 그냥 볼린저
볼린저 밴드를 200일로 놓고서 보게 된 겁니다. 즉 장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인데 우연치 않게도 계속 고점에 대해서 맞아서 떨어지는 모습이고 이번에 다시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같은 이평선을 놓고서 본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고점이 딱 거기 부분에 일치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상당히 나름 고점에 와 있다라는 부분이고 좀 좋은 표현을 하자라 그러면 만약에 뚫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그 안에서 움직일 때가 확률이 94%예요. 그렇다면 이걸 넘어가는 확률이 나온다라 그러면 아마도 코스닥 시장이나 나스닥 시장에서 아마 대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코스닥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품주나 장비주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매매하는 데 임하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경주 대리님, 오늘 상장한 기업이 있어요. 네. 상한가 마감인데 네. 이 사람인 HR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거래 시작하자마자 이 공모가 5,000원 대비해서는 130% 오른 가격입니다. 자, 1위가 이 첫버터 사이드가 잡코리아인데 격차를 굉장히 좁히고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실 다우그룹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회사도 볼 수 있죠. 상당히 다우그룹 쪽에서는 좋을 거예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를 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다음 정책 세대가 되게 되면 특히나 이제 취업이나 복지 관련해서 누가 대선에서 되든 간에 가장 중요하게 그 화두로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인데 사람인 HL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 관련된 업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것 같고요. 유동성 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고 죄송한 부분이 있다면 고점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볼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트레이딩 관점은 이렇습니다. 오늘 종가가 중요하고요. 내일 아침에 시가가 오늘 종가보다 위에 형성하느냐 아래 형성하느냐가 중요한데 위에서 형성한다라면 단기 매매도 들어가셔서 당일 매매도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내일 종가가 오늘 종가보다 위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추세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일 상을 안 갔을 때 가능한 얘기겠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상을 안 간다는 가정에서 어느 정도 위에서 시작을 하냐에 따라서 사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종가만 내일 오늘 종가보다 위에 있다라 그러시면 사실 좀 더 가져가셔도 유동성 장에서는 고점이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종목 삼성전자와 사람인 HR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대응 전략과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종원 차장님. 네, 일단 뭐 저는 뭐 짧게 뭐 단기와 중기간에 이렇게 걸쳐서 말씀드리겠고, 네. 일단 뭐 중장기적인 뭐 스토리는 여전히 뭐 긍정적이다. 아직까지 뭐 유동성 장세를 좀 더 누리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뭐 삼성전자가 크게 꺾이지만 않는다면은 충분히 뭐 장은 지속적으로 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지만 단기간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 가능성이 좀 염두에 두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최근 들어 뭐 대차장고가 좀 상당히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좀 ETF 좀 매수를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줄이고 있는 좀 형국이기 때문에 뭐 이 점 또한 뭐 장이 충분히 뭐 구간 조정 아니면 소폭의 뭐 가격 지수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들 중으로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간에 뭐 지수가 어느 정도 뭐 소폭이나 뭐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뭐 상승 스토리는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그럼 일단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단기간에 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중국 내수 관련주 뭐 예를 들면 뭐 락앤락, 뭐 베이직 하우스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개별 종목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락앤락, 베이직 하우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지만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중국 뭐 지준율 인하, 뭐 긴축 완화 같은 그런 정책들과 그다음에 소비 부양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어우러지면서 중국 내에서의 그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 좀 충분히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을 봤을 때는 좀 최근에 뭐 개별적으로 뭐 악재 또는 뭐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좀 많이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 뭐 예를 들면 뭐 GS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건설, 뭐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은 좀 더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충분히 뭐 개별적으로 뭐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좀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네, 매수할 만한 종목까지 짚어주셨어요. 네. 자, 이번에는 이경주 대리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음봉이 많이 발생한 종목들이 꽤 크고요. 음봉에 거래량이 실린 종목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 10영업일 정도를 보셨을 때
오늘 음봉에서 거래가 많이 실린 종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3영업일이 이내에 주가가 회복을 못한다라 그러면은 매도하시는 부분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최근 그런 성향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거둬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코스피 부분보다는 코스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겠냐. 지수상으로 보시더라도 코스피는 조금 눌린 부분이고 코스닥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올라가는 부분에서 매매를 하셔야 단기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아까 뭐 코스닥 관련해서 FPCB 업종이나 후공정이나 혹은 아몰레드 관련 업종이나 그런 삼성전자와 관련된 쪽에 순환매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런 것들이 추세가 사라졌으니까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전략 방안까지 아주 두 분께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